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네, 금융시장은 12월 달에 그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죽을까 또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그 와중에 또 계속해서 시장 주변의 대외적인 변수는 계속 혼란상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와 EU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계속해서 브렉시트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이슈가 되고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과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상 최장 기간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또 혼돈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심층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죠. 김응종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신데 또 우리 주간전망대 나와주셨네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성찬 교수님.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프닝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오늘 토론 대상은 사실 좀 지긋지긋합니다. 브렉시트나 이 미중 무역 전쟁 내지는 협상 그리고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것도 뭐 예전부터 참 많이 들었고요. 클린턴 때부터 그런 상황인데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나 하다못해 유튜브만 들어가도 브렉시트 관련한 우리가 볼만한 것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김은정 박사님께부터 시작해갖고 세 분께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 그닥 뭐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 규모를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것과는 조금은 그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 브렉시트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살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든지 우리가 브렉시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 영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한 수출 수입 다 합쳐봤자 한 140억 불 정도. 물론 그것도 큽니다. 네, 큽니다만. 네. 그래서 브렉시트가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브렉시트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쪽 그 관련된 기업 활동을 하시는 기업은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다시 부활됨에 따라서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된다면 예. 관세가 다시 부활되고 되고 통관이 지연되고 그밖에 유럽에서 기업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인증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갖다 있는데 그걸 새로 다시 뭐 받아야 된다는 거라든가 비용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한의회 FTA 이후에 물론 제한적이나마 좀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개방돼 있어서 좀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좀 가격이 싸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제 통상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측면은 뭐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 이제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불안정 그다음에 극우 포퓰리스트의 부상 뭐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해가지고 네. 과연 이러한 그 새로운 흐름이 이게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정치 지형상에 있어서 상당히 그 큰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부분 이따가 또 한번 박사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최 교수님. 엑시트가 EU라는 경제 통합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게 단순히 영국뿐만 아니고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번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공통된 이민 문제라든지 일자리 유출 문제라든지 예. 또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조를 브렉시트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EU라는 거대한 동맹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경제 동맹뿐만 아니고 국제 형사 재판소 규정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데요. 거기로부터도 이제 엑시트를 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계통의 네. 그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WTO도 붕괴되기 좀 시작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파리 협정이나 이런 기후 관련 다자 협정에서도 사실은 공공연히 이렇게 엑시트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화로 먹고 사는 또 여러 나라와의 어떤 관계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서 엑시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전방위적인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나라는 이거를 좀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저 멀리 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 하는 뭐 가십성으로 다룰 정도는 아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다 이 말씀이죠. 새로운 전조로 생각하고 전조로 생각하라. 공통적인 어떤 예방 활동이나 좀 완화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어젠다를 내고 목소리를 내면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전문가가 보시는 브렉시트는 그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무역 규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한테는 크지 않지만 그냥 단순히 그런 이 볼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통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 EU를 이야기할 때 영국이란 가지는 포스트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렉시트가 단순히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거기 그 그림 안에서 영국이 지금의 뭐 노딜 브렉시트든 아니면 노 브렉시트든 이게 가져온 의미는 단순히 그 수치를 넘어서는 게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업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전체 부분에서의 영국이 가지고 있는 허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이 우리가 파이낸스 금융 파트를 본다 했을 때 영국이 가지는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란 구조 자체가 항상 우리는 대외적인 이슈에 항상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이라는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가 우리한테는 소용돌이가 조그만 부분이지만 이게 뭉쳤을 때는 큰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하고 전반적인 이 맥락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 박사님, 어쨌거나 그 뭐 EU하고의 그 합의안에 대해서 영국 의회는 202 찬성에 432 반대였습니다. 뭐 230여 차, 뭐 상당히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그 합의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는 내용인데,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반대가 심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뭔가요? 그 합의안 자체가요. 네.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양쪽?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즉 강경파 브렉시트 네. 브렉시터라 그러죠. 그 사람들하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하고 양쪽에서 받았는데 보수당 토리라고 하죠. 보수당에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그 아주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아주 화려한 고립주의 이거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강경파 브렉시터들이 결국은 이 합의안 자체가 중간에 전환 기간이 있고 그 뒤에 또 안정장치 있고 안정장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합의해야 끝날 수 있고 뭐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브렉시트 합의안이냐, 이건 브렉시트 하지 말자는 거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했고요. 네. 그게 118표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317표 중에서 100 보수당 118표니까 뭐 3분의 1 이상의 그런 반대가 있는 거죠. 원래 네. 그 정도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브렉시트 반대하는 측, 다시 말해서 노동당이나 뭐 다른 정당에서 보면은 결국은 브렉시트 하자는 얘기 아니냐. 더군다나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보수당 너희들이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이 끝낼 문제이지. 너희들이 해결해라. 우리는 그 합의안에 만족 못한다 해서 또 반대를 하고. 예, 결국 그러다 보니 그것이 230표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표차, 사상 최대의 표차로서 부결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야당 쪽에서 노동당 쪽에서 했는데 그거는 또 지금 선거하면요.
보수당 표 줄어들고 노동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다고 이제 당수를 갈아치우고 수상을 갈아치우게 되면 그것도 거기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보수당 입장에서는 합의안은 반대하더라도 노동당한테 넘겨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계속해라, 계속해라. 끝장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다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간신히 그 불신이 많이 부결됐었죠. 그러면 지금 대목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은 그러면 한번 다 여쭤보겠는데 이제 3월 29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이러다가 어영부영 이러다가 결국 합의안이 어느 쪽도 뭐 영국에서 합의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이른바 그게 노딜 브렉시트 아닙니까? 네. 합의 없이 그냥 덜컥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거 아니면은 노 브렉시트인가요? 네. 아예 없던 일로? 이제 메이 총리가 자충수를 둔 게 저는 뼈아픈데요. 자충수라. 2017년 4월인가요? 그때 이제 조기 총선을 했어요. 국회 예, 해산하고 예. 그래서 네. 브렉시트가 이제 가결이 되면서 자기가 집권하고 네. 이참에 좀 의회를 좀 더 여당 위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산해버리고 네. 총선을 조기에 해버렸어요. 근데 예. 오히려 보수당이 표를 더 잃어가지고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단독 그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다른 당하고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때 지금. 이제 끌어들인 당이 이제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그 민주연합당이죠. 예. 그래서 북아일랜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면서 북아일랜드와 영국과의 경계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경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네. 이번에 이제 메이가 EU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결국은 안전장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일랜드끼리의 어떤 경계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타협적으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북아일랜드 당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그 보수 당원들이나 그 영국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 아일랜드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타협적으로 해가지고 브렉시트가 영국이 완전히 떠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 떠나는 결정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타협적으로 결정을 했느냐. 당신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준 위임권을 그렇게 행사하느냐. 그래서 네. 보수당에서 이탈표가 반 이상이 나와버린 거죠. 네네. 그런 식의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 간다고 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이제 가는 게 유일한 대안으로 아니면 정권을 내줘야 되니까 뭐 국민 투표를 다시 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할지 아니면 반대할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다시 한다는 거는 지금 그 보수당이 집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다시 노동당이 옛날에 취했던 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집권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데이비드 캐머런 네. 2013년 그 무렵에 처음으로 나 다음번에 한 번 더 총리 시켜주면은 이거 국민투표 한번 붙여볼게요. EU 탈퇴 여부를. 그게 단순히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인 입장에서 급한 김에 재집권은 차원에서 한번 툭 던졌다가 하면서 그냥 생각지 않았던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지금 영국은 그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결국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동안의 보수당에서는 계속 그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았습니다. 네. 수상이 되고 나면 수상이 당신의 유럽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에 대한 공격이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네. 항상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리 강경한 사람이 수상이 되더라도 수상이 되고 나면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강경파들이 또 공격합니다. 1989년, 1990년 대처가 실각할 무렵에 마이클 헤즐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가 보수당에서 네. 자기 파들을 이끌고 공격을 한 겁니다. 당신의 유럽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합니다. 도대체 통화동맹에 들어갈 겁니까 말 겁니까 막 이래서 공격을 했어요. 네. 그게 대처 실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카메론도 동의라는 그런 압력을 받았어요. 압력 받으니까 당 내에서의 자기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국민한테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영국은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카메론은 그게 정말 묘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당내에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브렉시트 국민투표하면 자기가 이길 거니까 국민들이 반대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내 반발을 진압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2015년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네. 이러한 일거양득,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묘수를 던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2015년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어요. 예. 그러나 그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투표에서 생각도 못하게 이제 져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자기 힘들었겠죠. 결국 국민투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뭐 만용과 폐기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제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 법적으로 말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얼마 전에 그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 그냥 없던 일로 해. 우리 그냥 받아줄게. 유럽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리 그 뭐 좀 뭡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힘센 놈이 장땡인 그 국제법 관계지만 그 법이란 게 그런 것이며 국민투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서로 골치 아프니까 영국 국민들 중에도 일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 사안 지켜보니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골치 아프고 그때 내가 왜 그쪽으로 찬성 쪽으로 찍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다시 없던 일로 하자 하는 것이 가능은 한가요? 노 브렉시트가 가능할까요? 가능을 하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다시 한번 국민투표에 붙여서 또 붙여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로 하자고 그랬는데 네. 그 결정을 수상이든 뭐든 여왕이든 뒤엎으려고 그러면 뭐 대의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도출하겠습니까?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시한은 3월 29일로 네.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정을 해서 이후 집행에 사정을 해서 회원국들이 그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영국이 떠나는 시기를 좀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좀 해놓고 몇 개월이라도 국민들의 어떤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해서 국민투표 하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한 몇 개월이라도 벌어서 이제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이제 의견을 묻는 건데 그래서 뭐 결정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떠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아니, 법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EU와 사실은 협상할 필요가 없이 EU 사법법원이 이미 판결했듯이 영국의 주권적 결정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때는 영국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회원국 지위로 남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집권당이 결국은 집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동당에게 사실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보수당이 그렇게 할 만한 그 아무런 정치적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노딜 브렉시트로 갈지언정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메이 총리도 좀 뭐 그냥 제가 이제 여러 번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지금 국민 찬반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메이 총리도.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EU 측면에서는 뭐 이게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 브렉시트는 이제 힘들다라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보고 그래서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가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아마 중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마 김웅정 박사님께서 그쪽으로 제일 많이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경우에 닥칠 수 있는 혼란상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은 지금 다른 모든 대안에 비해서 노딜 브렉시트만 다르죠. 그거는 이제 다른 모든 대안은 전환 기간이 있다라든가 뭐가 좀 아예 안 한다 처리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니까 네. 특별한 네. 혁명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통관 문제 이런 그런 실무적인 그런 문제가 예.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딜이 되면은 지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 사이에서 경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노딜을 면하려면은 노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노딜을 하게 되면은 노딜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니까 거기다 장벽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지금 정치 안보적으로 위험한 그 수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문제는 뭐 사실 옛날에 헨리 8세 때 식민지 해가지고 식민으로 가가지고 거기 영국 사람들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얼스터 지방 북쪽 지방에 문제가 됐었는데
1998년도에 벨파스트 협정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하고 영국 수상과 아일랜드 수상이 모여서 벨파스트 협정을 맺었는데 네. 그 벨파스트 협정은 토니 블레어가 10년간 집권하면서 그 당시에 경제적 번영도 있었고 참 영국이 잘 나갈 때였지만 네. 최대의 협정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이 벨파스트 협정입니다. 아, 그래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IS나 저기 뭐 알카에다 쪽의 테러와 같은 그런 것이 계속 26년 동안 계속 테러가 발생했어요. 런던, 벨파스트, 뭐 네, 런던데리 심지어 어디 다른 네. 나라에서도 비행기 하이제킹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해결된 것이 1998년 벨파스트 협정입니다. 그 협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영국은 명분을 얻고 아일랜드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최초로 독립한 이후 최초로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 땅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영국은 영국 땅이 되겠네요. 영국 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북아일랜드, 해줬다.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에서. 그거고 그다음에 그럼 아일랜드는 뭘 가져갔느냐? 반대급부로 사실상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통일된 나라였어요. 네. 아일랜드 사람이 북아일랜드 가는데 뭐 검문 검색 안 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이 북아일랜드 가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한 달을 살건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아무도 뭐라는 겁니다. 네. 일정 기간 한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어떠한 선택적인 사안에 대해서 투표권도 생겼어요. 어허. 그래서 이번에 브렉시트 투표가 경우에 있어서도 예.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일랜드 수상이 영국 돌아다니면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브렉시트 반대하라고 좀 그렇게 그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 보세요. 장벽이 생긴다? 그러면 벨파스트 협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일랜드는 결과적으로 영국이 우리를 배신한 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러가 다시 생기고 아이 테러 집단이 생길 수 있는 옛날에 그 시끄러웠던 그 동네. 그것이 네. 그걸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외통수에 좀 빠졌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해결이 안 되는 외통수에 빠졌다.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이 발생하면 뭐 당장 3월 29일이면은 네. 단일 시장 체제가 깨지니까 네. 영국은 단일 시장이 아니고 아일랜드는 단일 시장이고 네. 서로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영국의 일부인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네.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관세 장벽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혼란이 상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나라끼리 이제 무슨 협정을 하겠죠. 자유교역 협정이나 그걸 단일시장 협정을 두 나라끼리 해서 네. 사실은 이제 벨파스트 협정이나 이런 거를 이행하기 위한 이제 경제체를 만들겠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급삭하게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노딜 브렉시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연기한다든지 이래서 그런 이제 좀 양자 협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리면은 그런 문제가 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노동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좀 EU 집행위하고 좀 사정을 해서 한 1년이라도 7개월이라도 시간을 벌고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대내적인 그 아일랜드와의 관계를 좀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라.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나토에서 나오고 싶네. 나토 너희들이 군사비를 더 내야 되네. 뭐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하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말입니다. 근데 은근히 브렉시트를 원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누가? 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게 보통의 일반적인 미국의 대통령들이 사실은 유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도 유럽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의장이 누구냐니 그 의장이 벨기에 수상의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작은 나라의 사람이 의장을 하느냐 해서 순회적으로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무리 6개월마다 하지만 저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의장을 하느냐 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유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또 보자면 트럼프는 거기다가도 더군다나 이제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가 크지 않습니까? 네. 다자주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동으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다자주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자주의 국제 협력에 대해서 네네네. 다 싫어하기 때문에 EU와 같이 유럽 뭐 28개 나라가 같이 뭘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야? 그 영국이 빠져나오려고 투표한다?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왜 그런 걸 해? 전 세계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해서 독립적인 국가로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참 이건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인터넷에 아마 트럼프, 보리스 존슨 이렇게 검색해 보면 두 명이 이렇게 남자 아닙니까? 보리스 존슨이 이제 강경파 브렉시터인데요. 네. 둘이 이렇게 키스하는 그림이 그 나옵니다. 벽화가 막 예. 예. 그래서 사실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민 정책이나 이런데 비슷한 포지션을 하고 브렉시트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거거든요. 외부인들을 좀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확보하고 그 트럼피즘하고 상당히 통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군이 유럽 지역에 탄생한 측면이 있고 둘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트럼피즘이 좀 공통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유럽의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같이 이렇게 오히려 그걸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하나의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딜 브렉시트이 발생하는 것도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속으로는 좋아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3월 말 무렵 그때는 저기 될 수 있는 대로 영국 쪽으로는 막 여행도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왜냐면 뭐 지금 유럽 가보시면 왜 검색대에서 보면 이쪽은 EU, 이쪽은 non EU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non EU 쪽에 줄을 한참 서 있고 예. EU 쪽 창구는 휙휙휙 다 예, 지나가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3월 29일 위에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은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줄을 서야겠죠. 근데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줄이 한 10배로 길어지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상이 줄이 10배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영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요. 공장들이 일단 3월 29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가동을 중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딜이 이렇게 현실화되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잠깐 좀 쉬자. 노딜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자. 있어보자.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도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 이 이슈 갖고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선반영이 다 된 것 같아요. 바로 그건데요. 네. 이게 지난번 2016년 6월 달에는 그 당시에 국민투표 이후에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뭐 외환시장에서 뭐 굉장히 출렁이고 그랬는데 폭락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네. 그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노딜이 3월 29일 날 되고 나면요. 네. 때도 3월 30일 아침에 이미 그것이 다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 적어도 금융시장 쪽에서는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관세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 계속 이제 악영향을 주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 또 주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미중 관련해서 한번 무역 협상 관련해서 그거 보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지금 정보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된대요. 네. 그냥 한 줄짜리로.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베이징에서 이틀 하려 하다가 사흘 하루 더 연장했던 이른바 차관급 실무 협상. 네. 잘 됐다고는 그러는데 지금 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어떤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한 요구한 그 요구 안건이 한 142건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쭉 관련된 리스트가 그 정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2건 중에서 네. 일단 잘 됐다라는 차관권 부분에서는 이제 들리는 여러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0% 이상은 30% 정도는 이제 중국이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는 30 받았다는 내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사줄게. 대도 다시 더 옛날보다 더 많이 사줄게. 에너지 더 많이 수입할게. 공산품 더 많이 수입할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이제 한 30% 부분들을 했고 거기서 진전이 안 됐던 부분들 이제 우리가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요구하는 기술 지적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가면 이제 기술을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지적권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인데 자 그럼 이게 났을 때 한 그 정도 선에서 했는데 이제 그 정도 차원감이 그 정도까지 한 것들이죠. 네. 그 다음 버전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22일에서 25일까지 지금 이제 아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그 왕치산 이제 부주석이랑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뭐 아직까지 말은
있는데 말만 있다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안 간다고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안주까지는 이거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왜 다 가교 역할을 하냐라면 일단 분위기를 업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 그러니까 1월 말에 지금 만나는 게 지금 류호 네. 경제부총리랑 네. 지금 이제 라이트하우스 이제 그 대표랑을 만나는데 여기서 저는 긴밀한 이야기를 내가 공을 차근급히 올렸는데 여기서 네.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이야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결코 이제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일단은 이 지금 이 보는 그 이 라이트하이즈라는 사람이 대표가 이렇게 매우 강경파는 다 알고 계신데 어느 정도 강경파냐면 무역 대표부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로버트 이제 라이트하이저인데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이제 오하이오. 저거 이제 철강 쪽으로 많이 나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 철강 그 자기가 태어났고 거기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동성 변호사인데. 네.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누구의 말을 빌면 중국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즈가? 왜냐면 그 자기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성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90일간의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다. 얼마,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142가 중에서의 한 반 정도의 퍼센테이지 정도 가지 이걸 뭐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중국이라도 급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또 이러면 또 뭐 친중 방송이라 할까봐 걱정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따가도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만 저 셧다운이 쉽게 끝나기에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민주당 쪽이나 너무 길게 끌고 와서 서로 뭐 없던 일로 하기가 이제 좀 머쓱해지는 단계까지 왔는데 저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은 뭐 중국이 그렇게 확 수국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이 와중에 계속해서 화웨이를 공격하고 무슨 뭐 기술 탈취 관련해서 기소도 해보겠다, 수사한다. 거기다 뭐 공화 민주 양쪽에서 의원들이 또 공동 발의해가지고 미국 업체들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하고 부품 수출하지 마라라는 이 법안까지 뭐 했다. 이런 게 계속 뉴스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 양쪽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전개 과정을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 미국한테 많이 당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을 원할 때가 아마 유일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중국 지도부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위기에서 좀 벗어나고 뭐 이런 때 타협하는 거하고 지금 타협하는 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계산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유호 부총리가 워싱턴을 그렇게 막 가면서까지 지난번 중국으로 왔을 때는 이제 그 협상장에 예정 없이 가서 네, 그렇게 네. 보이면서까지 시그널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투자나 서비스나 이런 데 추가 개방 보험이나 개방할 것까지 포함하고 또 투자 관련해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제조 2025 관련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중국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축소하는 범위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또 지재권 관련 이제 특수 법원을 중국이 최근에 오픈하고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돌아가게끔 제도화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인 런더리 리스트를 제시하겠죠. 그러면서 뭐 1년에 몇 건씩의 뭐 그런 최소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요구하면서 그런 모델러티를 만들고 환율 관련해서 조금 모델러티를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타협하는 시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셧다운 비판도 좀 리퍼쿠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되는 빅토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그걸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안겨주는 가치는 더 큰 거거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얻는 게 더 예.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좀 이렇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만 들어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좀 도와주는 셈이 되고. 네. 그 반대급부를 챙기겠죠. 네. 근데 금년이 지나가면 다시 재선 모드가 미국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오히려 네. 더 큰 강성 모드로 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협의 기회는 금년이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네. 중반기나 하반기냐 이제 그거를 저울질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런더리 리스트로 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모드로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 자주 다니시잖아요. 요즘 나오는 중국 지표는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네. 경제지표 거시적인 오늘 또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이야기 지금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네. 뭐 그건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부양책 기업도 나오는 거고 근데 네. 부양책을 예전만큼 2008년만큼의 4조 위안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풀지는 않겠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도 최근에 지금 공식성에서 말을 했던 게 정말 쏟아붓기식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 말이면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현장을 가보면요 공장들 비어 있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뭐 단순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보기만은 힘들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이제 하기 좋은 말로 뭐 시황 쓰는 사람들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좀 골마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중국은. 예. 이제 이게 참 난처하죠 자기 입장. 그러니까 중국이 이 GDP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이 투자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4조 위안 말씀했. 그 당시 4조 위안은 중앙정부가 1조 위안을 풀었고 지방정부에 3조 위안을 풀었다는 거예요. 예. 그 3조 위안을 푸는 게 다 뭐겠습니까? 전부 다 인프라 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 걸 할 걸 미리 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뭐 이 악재로 돌아가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의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지금 대내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풀 수 있는 부분 다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적정선을 찾는 게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허가 그렇게 셉니까? 중국에서? 그렇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외 통상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리커창은요? 리커창은 총리죠. 총리고. 예. 유허는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고. 네, 그렇습니다. 부자가 붙었는데 리커창보다 오히려 더 중량감이 있거든요. 존재감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전문 경제 전문 이제 학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총리 밑에 있는 게 이제 부총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통상 부분은 리오 총리가 이제 전반적인 그분이 책사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시진핑의 여러 가지 이제 있는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띵크탱크 역할로서 많이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미중 간의 부분을 지금 이제 리딩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이게 단순히 이 국무원 총리란 자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뭐 하물며 전반적인 모든 부처를 관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근데 어째 원자바오 때 비해서 어째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리커창 총리. 그때에 비해 그때는 이런 시련이 많지가 않았죠. 그때는 한참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때 뭐 그래서 또 많이 했었고 그때는 막 짓고 있을 때 보니까 뭐 중국 다 들어가야 되고 막 돈을 풀 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시련이 시진핑 주석과 좀 반대파죠. 리커창 총리는 출신 이른바- 자체가. 예, 그리고 출신 자체가. 그런데 이제 개파가 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를 앉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상황인데 뭐 지금은 시 주석이 워낙 독주하는 체제니까 하지만 상당히 견제를 받는 입장이고 류허 부총리는 이제 신복이죠. 시진핑 총리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맡길 만한 왕치산 밑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사실 실세라고 보면 류허 부총리가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쌀까지도 수입을 했어요. 미국산 쌀을 상당히 포지티브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예. 타협의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저는 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슬그머니 그냥 받아주는 게 좋습니까? 지금 입장은?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맞받아서 뭐 굿딜을 하고 있다. 중국이 예. 뭐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포지티브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좀 예.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거의 죽여놓을 것 같이 네.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부메랑이 미국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도 왔을 때 지금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미국에 있는 중국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산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표관리 측면의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분명히 지금 타격은 내상은 입혀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협점을 내가 아까 142가지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한 70개로 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하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딜을 하겠죠. 근데 그 중국도 그 적정선이라는 건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한테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취재권 부분들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 왔을 때 기술 강제 이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도적인 보완을 할게. 기술 탈취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 네. 중국 제조 2025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공산당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네, 네. 중국은 지금 걱정 부분된 뭐 미국이 지금 때문에 영향받지만 미국 트럼프보다는 자체적인 부분의 혼란이 가장 큰 겁니다. 예.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예.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요. 이게 타협점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주는 거 이게 가장 쉽죠. 네. 그죠? 뭐 수입 많이 할게. 양적인 접근하는 게 가장 쉽고요. 그거는 트럼프한테 진짜 당장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지적권 문제, 그건 옛날부터 사실은 이게 트럼프 이전부터 이미 그 과거에 미 상무성과 USTR이 이미 쌓여 있던 의제였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집권함으로 해서 힘을 받아가서 네. 이제 아주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제였고 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계속 좀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고요. 제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고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025 문제인데 그건 결국은 플랫폼 전쟁이거든요. 플랫폼 전쟁이기 네. 때문에 결국 이게 인더스트리 4.0 앞으로의 산업 네. 여기에서 플랫폼을 과연 누가 선점하느냐 이런 문제고 사실 지금까지 모든 그러한 플랫폼은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 다 제공을 예, 해왔던 예.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이 있으니까 중국의 거센 도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은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중국은 또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트럼프 내년 선거인데 그러면 그 전까지 뭐 어느 정도 선물을 줄 것이냐 하나 주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받고 나면은 뭐 중국이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양보를 했다. 스테이지 1, 네. 1단계는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2단계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그 홍보를 할 수 있을지언정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세 번째 단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둘이가 타협할 그런 길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는 다른 거니까 항상 1, 2등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문제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안면 당면돼 있는 이 도드라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어느 정도의 지금처럼 막 고르릉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이 중국이 성장,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 싫어하는 부분들이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간에 이런 트러블은 계속 갈 것이지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양보의 그런 이게 잘 찾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되죠. 그죠? 중국한테 명분을 줘야 되는 것이고 네. 미국한테 실리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최 교수님 말씀은 뭐 류허의 지난번 뭐 회의장 등장이라든지 워싱턴을 이달 말 날아간다든지 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한번 다독거려 보자는 네.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은 근데 이게 참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워낙에 꼬여 있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요. 지금 12월 달 중국 수출입 지표는 사실 좀 쇼킹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9월, 10월, 11월 달에는 관세 때리기 전에 미리 좀 땡겨 놓자고 그게 와가지고 이 태평양 노선에 배가 평소보다 2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이게 벌써 12월만 하더라도 뚝 떨어져 갖고 4.4% 마이너스 수출. 그거다 수입은 7%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타격이 올 텐데
그러니 지금 제롬 파월이 저렇게까지 홀딱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도 잘 안 가고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이 잘 안 밀려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정부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뭐 신남방 정책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그 기본 틀은 뭡니까? 지향하는 바는 신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은 말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미중으로 네. 쏠려 있는 우리의 그 경제관계, 통상관계에 대해서 좀 다변화함으로 해서 네. 위험을 좀 분산하고 그래서 특히 미중 통상 전쟁 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그 버퍼를 마련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이제 동남아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남미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동 다 할 수 있는 유럽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그동안 경험도 많고 일단 실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역시 우리의 일종의 뭐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그 동남아가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좀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사실은 이제 먼저 치고 나가고 정부는 이끌어야 돼 뒷받침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죠. 그래서 그러한 순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기업들 중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좀 베트남 쪽에 많이 가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신남방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업들이 너무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래서 70% 이상?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게 딱 봤을 때 신남방 아닙니까? 신베트남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좀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지역을 좀 다독이면서 그쪽으로 좀 관심도 좀 돌리고 기업들한테 좀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어떤 좀 정치 경제학적 공학적인 그런 점에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요새 제가 뭐 베트남도 그때 조사차,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조사 갔을 때는 중국에서 그 공장을 하다가 베트남과 신기후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인건비가 지금 아직 싸지만 그것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2의 중국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제가 베트남도 가고 제가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지금 이 신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신남방을 이야기하면서 기업들한 동료를 아까 말씀하셨다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신남방 정책은 주로 인프라 사업을 같이 엮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할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시장으로서 정말 곳곳에 우리가 소비 시장으로서 혹은 공장으로서 가야 되는데 공장은 거의 베트남에 지금 거의 다 몰빵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신나면 아까 정확하게 보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시장으로 가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그다음에 뭐 태국, 베트남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도 시장으로서 들어가는데 뭐 인허가 부분도 다른 뭐 중국만큼이나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이런 신남방, 그러니까 우리가 신남방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의 진출에 대한 판을 조금 더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정부 차원의 신남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인프라를 굽고 그런 SOC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들리는 현장에서 목소리는 쉽지가 않다. 우리가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결국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에 또 중국이란 차이나라는 요소가 또 들어가 있고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지금 뭐 베트남 가면 어쨌거나 한국 사람은 인기네요. 요즘 뭐 공장도 많이 지주겠다. 뭐 바캉스 많이 사고. 바캉스 감독 뭐 날리겠다. 네. 예. 그렇죠. 뭐 아파트도? 아파트도 많이 사죠. 네, 아파트 많이. 예, 아파트도 많이 사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죠. 요즘 오른다고 중국처럼. 상하이, 베이징 예전에 그 지금 뭐 위안화 절상 그다음에 지금 뭐 거의 뭐 8배, 7배 이렇게 다 올랐으니까 베트남이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많이 샀죠. 뭐 아파트값 올리는데야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예. 미중 무역 전쟁도 또 계속 또 살펴봐야 되는 이슈구만요. 그러면은 최 교수님 한번 셧다운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꽤 길어졌는데요, 벌써 꽤 길어졌는데 그렇다고 지금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다 지금 업무 폐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입니까? 필수 안보 관련 네. 필수 서비스 관련 부분은 이제 계속 작동을 하고요.
그쪽은 그러면 예산이 비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얘가 하원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들은 이제 봉급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해지면은 이제 무급 휴가도 보내게 되고. 뭐 지금 막 80만 명 정도의 연방 직원이 지금 뭐 급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벌써 25일 차로 접어들었나 26일 차로 네, 그 접어들었나요? 정도입니다. 거의 한 달 달 가까이 정도. 됐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장 그 세금 환급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세금 환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비도 좀 증작시키고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런 업무가 지연되기 때문에 경제가 가뜩이나 둔화되고 있는데 악화가 오는 거고, 또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고 또 저소득층이 특히 복지 관련 혜택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또 소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영향이라 하시면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통상 압력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중국과의 관계도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악순환 고리가 좀 더 강화되는 거죠. 또 미국 정부의 어떤 국제적인 신뢰 문제까지도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미국과도 좀 공조를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런 미국 정부 자체의 어떤 공신력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가뜩이나 불협화음이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드러나는 게 뭐 40만, 뭐 80만 말씀하시지만 그게 연방 정부로 연동되어 있는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인원수가 잡으면 한 200만 명이 넘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중소득, 낮은 지층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급도 못 받겠다. 지금 대안적인 요소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이제 분명히 미국도 이제 타상으로 이제 다가올 것이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소로 이제 중미 관계도 이제 또 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경제 올해 특히 이제 증시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안 좋고 지금 유럽도 그런 상태고 중국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국내적인 요소의 내실을 좀 다지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신남방정책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수출을 통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틀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건 나겠지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 친화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한테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좀 친중소기업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근데 교수님 나가기만 하면은 국내에서는 언제 일자리 만들고 지금 우리가 나간다는 지금 베트남 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내에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들입니다. 다 어차피 우리가 노동 집약형 기업들이 나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있어도 우리가 뭐 외국 근로자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도 혁신 성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계속 이야기하는 혁신 창업이라든지 이런 뭐 창업 벤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라 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셧다운 얘기를 조금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는 게 그 멕시코의 국경에다가 장벽 세우는 그 예산 57억 달러 안 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멕시코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원래 처음에 그러지 않았던가요? 말은 그렇게 했던 양반인데. 근데 지금 그 중간 멕시코에 부담시켜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부담시켜서라도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이제는 그 중간 선거가 자기한테 트리멘더스 석세스가 아닌 것 같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낸시 펠로시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나 뭐 상원은 거두터 치더라도 일단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리고 또 그 펠로시 할머니도 만만치 않죠.
그 10년 전에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도 보면은 아주 그분이 굉장히 선명하죠. 선명하고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단결 시키는 거, 자기 사람들 단결 시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한없이 밀렸으니까요, 트럼프한테. 이제 작년에 그 중간 선거에서 그렇게 조금 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펠로시 입장에서도 그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맛인 게 뭐 펠로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쉽게 뭐 해줄 수 없다 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뭐 공약 지키는 게 대단하다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꼬장을 부리고 햄버거를 내가 뭐 300개를 샀네 1000개를 샀네 해갖고 풋볼 선수도 애들 먹였다고 자랑하고 그거 내가 지급했다고 지불했다고 그런데 이게 이 와중에 지금 그 급식 뭡니까 그 푸드 스탬프 그거 지급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 뭐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네. 그러면 양당이 모여서 좀 출구 전략을 서로 마련해가지고 서로 뭐 100% 누가 뭐 이렇게 다 너는 네가 100% 다 져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게 상호 윈윈하거나 적어도 그 체면을 잃지 않은 선에서 네. 서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서로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서로 만나고 좀 협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설마 하고 있겠죠? 하지 않는가요? 설마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건 세금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뭐 펠로시 의장은 또 이제 국정연설을 대통령이 하원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도 나오는 것 같고 서명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민주당이 이제 하원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 이제 재선 구도에서 공화당을 좀 누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을 시작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게 뭐가요? 셧다운이? 저 국경을 설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국경에 워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볼릭하고 그걸로 상당히 표를 얻었었어요, 사실은 그 양반이. 그래서 실제로 표 결과로 입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상당히 슬픈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심을 이제 다시 모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제 이미지로 가면서 강성 이미지를 띄우는. 네. 셧다운이 좀 오래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발생하게 되고 네. 정부의 책임이 좀 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중국과의 협상 타결로 조금 무마하면서 적절한 이제 셧다운 기간을 좀 조정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런 종합적인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운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 돌아가는 뭐 셧다운이니 뭐 미중 뭐 할 것 없이 돌아가는 거 보고 웃고 있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도 지금 은근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좀 그거 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카드 아닐까요? 뭔가 좀 더 훈훈한 사진도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당장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반드시 뭐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네. 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 동결이라든지 ICBM의 어떤 폐쇄 뭐 그런 걸 정도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조금 북한이 어텐션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조금 포지셔닝을 좀 하는 왜냐하면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타협을 통해서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 시기가 네. 금년이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타협안을 이렇게 줌으로써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할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또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글픈 얘기죠. 북한 입장이 좀 더 강화된다는 얘기니까 금년에 상당히 사실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날 파월 의장 그 전미경제학회 연설 들으셨죠? 네. 왜 그렇게 확 변신했다고 보십니까? 연준이 의장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뭐 이제 경제의 저는 이제 부메랑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잘 가고 있고 성장률이 뭐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런 데 대한 이제 진단을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통상보복을 하니까 2,500만
2,500억 불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무역 보복을 가했고 네. 25%의 보복을 가했고 그러면은 GM이나 포드나 이런데 사실은 미국 내에서 만드는 차도 많지만 지금은 중국 내에서 다 만들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사실 거기서만 파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다시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팔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25% 관세를 막고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그럼 GM이나 포드의 그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미국 기업이 사실 손해인 거예요. 이제 그런 대한 그 심각한 문제가 미국 경제를 좀 슬로우 다운 시키고 또 이제 중국도 맞받아치면서 600억 불 정도의 이제 보복을 하면서 미국의 수출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최근에는 힛도류 생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미국의 이제 전략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리퍼쿠션이 오니까 자기가 던진 그 부메랑이 자기를 향해서 오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슬로우 다운하는 효과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도 트럼프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낙관론을 조금 수정하는 단계로 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야, 만만치 않다 이거 보는 거지. 최 교수님한테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쏠깃한 얘기를 기대했는데 그래도 파월회장 많이 봐주시네. 제가 봐서는 그 정확하게 16일 만에 말이 바뀐 양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한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아니요 그냥 뭐 짐작일 뿐입니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라. 주가 빠졌다고 우리 탓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뭐 다 벗었다. 뭐 더 내놓을 카드도 없다.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참 한마디로 뭐 흔히 말하는 그 신뢰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천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아 이러니 걔들은 완전히 뭐 그런 상황이죠. 아유, 막 이게 보니까 뭐 하다 보니 이슈들이 다 뭐 답답한 얘기들만 나왔는데, 예, 한번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뭐 2019년 뭐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몸풀기 단계이긴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한번 우리 세 분 뭐 박사님들한테 한번 마지막 멘트로 한번 기업이나 정부 뭐 이런 차원에 아니면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 요렇게 뭔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에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한번 대처해야 될지 한번 팁을 주신다면. 일단은 그 지금 생각보다 세계 경제가 냉각되는 속도가 좀 빨라졌죠.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예측할 때와 또 가을에 겨울에 예측할 때가 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또 역시 식는 것도 조금 더 빨라진 것 같다는 그런 전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브렉시트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가 세계 네. 곳곳에 산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우리는 좀 낙관적으로 모든 걸 좀 보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올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외부의 그 충격 그런 부정적인 그런 충격이 있을 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저희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한 협의를 갖다 협의체를 빨리 이제 원활하게 이미 기존에 있습니다만은 작동해가지고 그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 준비를 하는 것,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러면서도 역시나 뭐 다변화, 다자화. 아무리 지금 현재 다자주의가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다자주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견국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 뭐 정부로서는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브렉시트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EU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 기업들이 아무데나 원하는 데 가서 재료를 조달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전부 영내 투자, 영내 제품으로 인정받아서 무관세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제도가 많이 발달했었는데 그게 다자주의의 혜택인데 그 브렉시트를 통해서 깨지기 시작하고
또 TPP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거부 반응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사실 TPP 이런 데 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네. 그런 게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남북 문제라든지 또 중국과의 뭐 미국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양자주의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모든 걸 양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신단방 정책도 마찬가지고 신단방 정책이라는 게 주는 의미는 사실 동남아시아를 좀 같이 이렇게 시장으로 묶어서 기업들이 편리한 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 자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그 양자 투자로만 접근하고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 뭐 그런 것도 정부가 너무 선전을 하고 실제로 기업이 와닿는 그 타자주의 혜택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가 또는 기업이 앞으로 이제 활동하거나 정책을 펼 때 좀 큰 틀에서 실제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업 활동이나 정부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짜고 그 속에서 어떤 양자적인 어프로치를 취해야 된다. 거꾸로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가장 큰 장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북한이라는 요소입니다. 북한과의 이런 이슈,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떠한 것을 교류를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지금 미중 간의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이 북한 인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로케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밸류를 업 시킬 수 있는 거는 북한 인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약간 미중 간의 얘기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 트럼프의 머릿속에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 차이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야, 너 빠져.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진짜 앞으로 강요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 일본, 뭐 독일, 뭐 한국에서 중국산 기술 관련 우리가 뭐 화해를 떠나서 쓰면 큰일 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판단해. 내가 이야기한 거야. 네. 우리 입장은 안 차지거든요. 이게 아직 안 오지만 이제 되면 이게 힘들어진다. 그 시기를 그걸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사드도 우리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연결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다 우리 중간재가 70%고 특히 중국 수출에 있어서 그 다 우리가 중간재 부분에서 밸류 체인에 다 끼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제 이 글로벌 밸류 체인 부분에서의 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그 소비재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부분들,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가장 많이 하기 전 오픈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형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8대 주력산업이 거의 다 지금 이제 반도체를 빼고는 어려움이 당면에 있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접근법이 좀 더 다가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세 분의 그 클로징 멘트를 듣다 보니까 할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나 어쨌거나 경제 주체들이 이 와중에 할 일은 참 많은데 다 쉽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거나 이 와중에 쉽지 않은 와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좀 으쌰으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아쉽기도 한 그런 국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조금 이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잠시 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난파선 위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한숨 돌리는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이 언제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을 흔들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슈들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세 분 교수님 또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느끼시겠지만 답 없습니다. 답 없고 답답한 얘기고요.
또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되는 또 그런 사안들이죠. 또 진전 상황 봐가면서 또 오늘 모셨던 우리 세 분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서 또 이어지는 얘기 한번 더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